번역의 어려움 혹은 즐거움. 역사 문헌을 번역하니 역사와 가까워지고 역사에 대해 할 말이 많아지는 것은 일견 당연한 노릇이다. 그런데 직접 번역을 해보니 번역하면서 가까이 다가서는 역사는 역사를 좋아해서 역사 관련 책을 많이 읽으면서 만나는 역사와는 또 다른 느낌이었다. 아마도 번역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일 것이다. 글자에 코를 박고 아주 가까이에서 그 시기와 씨름해야 하는 사람이 누리는 특권일지도 모르겠다. 한문은 지금 쓰이지 않는 옛날 글이다. 그 옛날 글로 이미 지나가 버린 시대가 기록되어 있다. 현대를 이야기하는 글도 서로 언어가 달라 번역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꼭 오역이 발생하는데 이미 지나가 버린 시대를 지금은 쓰지 않는 글자로 기록해 두었으니 오죽하겠는가. 모든 언어가 모두 깊이 들어가면 다 어렵지만 한문은 한문만의 독특한 어려움이 있다. 한문을 배우면서 세종대왕이 얼마나 위대한지 정말 절절하게 느꼈다. 사실 한문은 배우기에 매우 비효율적인 글자다. 일단 한문은 정해진 문법이 없다. 현대어는 어떤 언어든 확실한 문법이 있고 그 안에서만 활용되는데 한문에는 그 문법이 없는 것이다. 물론 아예 없지는 않다. 다만 외형적으로 이것이 문법이고 정확히 이 체계로 문장이 쓰인다고 말할 수 있는 겉으로 드러난 문법이 없다. 그래서 앞서도 말했지만 아주 기초가 되는 이를테면 사설을 달달 외우면서 그 안에 내재된 문법을 체화해가는 방식으로 이 언어를 익히는 것이다. 또 문장 부호가 전혀 없고 띄어쓰기도 없다. 쭉쭉 내리다지로 글자만 있는 것이 한문이다. 체화한 문법으로 내리글자만 있는 글을 보면서 그 안에 숨겨진 띄어쓰기도 찾고 문장 보호도 찾으며 글을 읽어나가야 하니 당연히 학습 시간이 아주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책 한 권 뗐다고 한문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다. 게다가 그 주된 학습 방법을 암기로 설정해서인지 한문에는 옛글 인용이 엄청 많다. 동시에 문장 부호가 전혀 없으니 글자만 봐서는 이게 인용인지 아닌지 구분되지 않는다. 더욱 결정적인 난감함은 그 인용을 있는 그대로 하지 않고 축약해버린다는 데 있다. 긴 글 한 편도 상징적인 몇 글자로 줄여버린다. 심지어 사람 이름도 성만 써놓은 걸 보고 그 사람인 줄 알아차려야 할 때가 많다. 그래서 제법 내공이 쌓여야만 이게 인용인지 지명인지 인명인지 감을 잡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784년 8월 2일에 정조는 문효세자를 세자로 책봉하면서 책봉 교명문과 죽책문을 내리는데 여기에 해윤성이란 표현이 등장한다. 글자 그대로 하면 바다처럼 젖어들고 별처럼 빛나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번역하면 바다가 젖어든다고 해도 바다가 윤이 난다고 해도 어딘지 이상하다. 그러면 대개 인용된 원문이 있는 경우라고 짐작할 수 있다. 이 표현은 한나라 명제가 태자로 있을 때 악인이 해는 거듭 빛나고 달은 거듭 차며 별은 거듭 반짝이고 바다는 거듭 윤이 난다라는 사장의 시가를 지어 태자의 성대한 덕을 찬양한 데서 나왔다. 지금은 원자를 왕세자로 책봉하는 때이므로 세자가 그 덕을 함양해 가기를 기대하며 이 시가를 인용한 것이다. 그러므로 너의 덕으로 바다는 거듭 윤이 나고 별은 거듭 반짝이게 되어라고 번역하고 위에 인용구 주석을 달아주면 독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다. 또 같은 해 7월 7일에는 세자 책봉의 경사를 기념해서 자손들에게 편안한 내일을 물려줄 계책에 대한 윤음을 내리는데 여기에는 무란이라는 표현이 나온다. 무와 란이 붙어 있으면
이상한 표현이 아닐 것 같다. 무기 혹은 힘과 어지러움이나 혼란함이 짝을 이루는 것은 어색한 조합이 아닌 것 같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얘기, 악기에서 인용한 것으로 무는 음악과 그에 딸린 춤 이름이다. 그리고 라는 끝내다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글자로 예상할 수 있는 뜻이 전혀 아닌 것이다. 본문에 나오는 무란 계자 지처는 악기에서 무왕이 은나라를 치고 주나라를 세운 이후 주공과 소공이 살벌한 무의 기운을 종식하고 문치를 펼친 것까지의 내용을 다룬 일련의 춤 중 마지막으로 주공과 소공의 문치를 드러내는 춤에 대한 내용을 줄여 인용한 것이다. 즉 정조는 다툼으로는 나라의 안정을 꾀할 수 없다는 자신의 주장을 이어가기 위해 주나라 건국은 문왕으로부터 시작되어 무왕이 완성한 무공이었으나 이후 펼쳐진 주공과 소공의 문치로 나라가 편안해져 강건한 국가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다. 이런 것을 볼 때 이런 인용이구나 라고 아는 게 내공이다. 인용 빈도가 매우 낮은 구절이니 누가 쉽사리 알아챌 수 있겠는가. 나도 하필 이런 구절이 내가 맡은 부분에서 나오는 바람에 하루 종일 고생했다. 얘기를 공부하긴 했으나 내용도 가물가물한 마당에 어떻게 글자까지 기억나겠는가. 그래도 인용 빈도가 높은 구절은 이게 인용이겠구나 눈치채면 검색해서 원전을 찾을 수 있는데 이처럼 인용 빈도 자체가 낮은 구절이 어쩐지 그럭저럭 해석될 것 같은 형태로 나오면 정말 고생을 하게 된다. 또 인용된 원전을 찾았다고 해도 그것을 그대로 해석할 것인지 문맥에 맞추어 의역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여전히 남는다. 읽는 사람 편의를 생각하면 주석이 되도록 적은 게 좋지만 이걸 찾느라 고생한 나의 시간과 원래의 뜻을 보다 온전히 알기를 원하는 독자를 생각하면 주석으로 출전을 다 달아주는 게 낫겠다 싶기 때문이다. 이건 온전히 번역가의 몫이다. 사실 번역은 늘 고민의 연속이다. 번역에는 직역과 의역이 있다. 직역만 할 수도 없고 의역만 할 수도 없다. 원 저자의 의도와 읽는 이의 편의성을 고려해서 적절히 조절해야 하는데 이 조절을 누가 규정해 놓은 것이 아니어서 번역가는 늘 홀로 고민해야 한다. 특히 원전이 있는 인용의 경우는 고민이 많이 된다. 이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나 자신도 딱 떨어지는 답은 찾지 못했다. 저자의 의도, 글 전체의 분위기, 독자의 편의성과 주위 환기 사이의 긴장, 이 모든 요소를 놓고 매번 새롭게 고민할 수밖에. 한편 이렇게 인용으로 빚어지는 어려움이 있는가 하면 용어 자체가 낯설어서 겪는 어려움도 있다. 예를 들어 세조 4년 6월 기사에 이벽위보라는 표현이 나온다. 벽으로 보를 만든다라는 말이다. 병조가 평안도 자성군의 상봉포와 하봉포 등의 방어계책에 대해 아래는 내용이 나오니 보라는 것이 방어를 위한 작은 요새를 의미한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다. 그런데 대체 벽으로 보를 만드는 건 뭐지? 처음에는 절벽을 이용해서 그걸 보로 만든다는 뜻이 아닐까 싶었다. 물론 글자 그대로 벽을 보로 만든다고만 번역해도 된다. 친절한 번역이 아닐 뿐이다. 물어 도움을 받아 결국 답을 찾게 되었다. 이것은 소나무를 세운 뒤 안팎에 진흙을 발라서 벽처럼 만든 보를 가리키는 말로 위에 본문처럼 굳이 풀어 써서 나오지 않고 벽보라고 되어 있다면 단어로 쓰는 게 맞는 용례이다. 벽보가 저런 뜻이라는 건 중종실록에 나온다. 또 이런 경우도 있었다. 위의 예와 같은 해인 세조 4년 12월에 충청도 제천 사람 박효선이 군사와 조정 등 10여 조목에 대해
진언한 기사가 있었는데 여기서 신백정이란 표현이 나왔다.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새로 백정이 된 자일 것이라 봤는데 문장 안에 이전에 직업을 밝히지도 않았는데 굳이 신자를 왜 붙였을까 하는 궁금증이 들었다. 군사와 조정과 신백정들로서 도적질한 자들이 숨어있는 곳이라는 구절에 나오고 있으니 그냥 백정이라고만 해도 전혀 상관없는데 말이다.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찾아보아야 한다. 역시 이것도 풀어쓰지 말고 그냥 신백정이라고 써야 했다. 원래 조선시대에 도살이나 유기 제조 등을 하며 집단 생활을 하던 천민층을 일시적으로 부르던 용어였다. 고려에서는 일반 농민층을 직역이 없다는 의미에서 백정이라 했는데 조선이 들어서면서 위와 같은 뜻으로 용어를 바꾸었다. 그래서 조선 초기에는 고려시대의 백정과 구분하기 위해 이 계층에 신백정이라는 용어를 붙여 사용했던 것이다. 이렇듯 옛날 사회에 대한 폭넓은 지식이 필요하고 이와 더불어 한문에 대한 감을 항상 예리하게 갈고 닦아야 하는 것이 역사문헌 번역이다. 많이 찾아보고 많이 공부해야 한다. 용어 때문에 숨이 막혔던 사례야 더 말해 무엇하며 인용의 원전을 찾으려고 고생한 시간이야 더 말해 무엇하리. 그러나 한문을 번역하는 다른 많은 분이 지금도 그렇게 수고하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면 여기서 징징거리듯 하소연하며 나 혼자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게 조금 부끄러워진다.